그의 겨울이 오기 전까지 나는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 평화와 고요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사랑했다. 어렸을 때 나는 다가올 모험을 상상하며 첫눈을 간절히 기다렸다.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추위와 그것이 삶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1월은 내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최근 내 결혼 생활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는 그 균열들을 무시해왔다.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의 1월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우리가 사는 곳의 겨울은 항상 혹독했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2주 동안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월요일 중반까지 눈은 거의 쌓이지 않았다. 큰 폭풍이 예보되었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눈 속에 갇힐 준비를 했다. 수진과 나는 15일의 데이트를 계획했지만 눈이 계속 내려 일이 취소되고 도시가 마비되었다. 밖으로 나가는 대신 우리는 아이들이 눈 때문에 휴교할 것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 시간을 시험하는 동안 따뜻한 옷을 입고 집에 머물렀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수진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넸다. 미안해, 수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네. 괜찮아, 민준 씨. 정말 즐거웠어. 정말 기대했거든. 그리고 새 드레스도 있었는데 아직 보지도 못했잖아.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규칙 알잖아. 그녀가 놀렸다.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는 볼 수 없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타고난 우아함을 떠올렸다. 그녀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 옷을 만들었고 서윤이의 할로윈 의상도 많이 만들었다. 수지는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돋보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며 말했다. 동의해줘서 고마워, 수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사과했다. 요즘 내가 좀 까칠했어. 당신 탓이 아니야. 알아, 민준 씨. 이번 겨울은 나도 그랬어. 모두가 힘들어하잖아. 그렇지? 그녀는 웃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와 아이들이 있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롯데리아는 대학 시절 우리 사이의 농담거리가 되었다. 나는 돈이 없었지만 수지는 화려한 데이트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가끔 롯데리아에 갔다. 그 주말, 폭풍은 60cm의 눈을 가져왔고 모든 것이 문을 닫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피자를 먹고 영화를 보고 눈 속에서 놀며 기뻐했다. 수진과 나도 정말 즐거웠다.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유일한 단점은 아이들이 겨울왕국을 계속해서 다시 보자고 고집하는 것과 수진이 여전히 내게 새 드레스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었다. 당신이 그걸 입고 나가야지. 그녀가 놀렸다. 현실 세계는 제설차가 거리를 치운 일요일 밤에 돌아왔다. 월요일에 학교와 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주말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을 남겼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절친한 친구인 지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이 우울한 달을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 춤, 그리고 호텔에서 보내는 밤으로 끝낼 계획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다. 친구들 말이야. 완벽하게 들리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드레스를 입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미소는 내가 결코 잊지 못할 밤을 약속했다. 드레스는 파란색이었다. 비록 정확히 어떤 색조인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파란 눈을 빛나게 했다. 드레스는 긴 소매, 높은 목선, 그리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스커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보수적이지 않았다. 그녀가 걸을 때 스커트는 소용돌이 쳤고 그녀가 춤을 출 때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천은 그녀에게 딱 맞았다. 딱 맞지만 너무 꽉 끼지 않아. 그녀의 가늘고 여성스러운 몸매를 강조했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왔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내 입을 부드럽게 닫았다. 여전히 나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 신명은 활기찬 저녁을 보냈다. 수지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나는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팔이나 손을 만졌고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체크인한 후 우리는 클럽으로 갔고 수지는 내게 속삭였다. 우리 머물지 않아도 돼.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했어. 나는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클럽에 있는 것만큼이나 흥분했다. 수지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오직 나에게만 눈길을 주었다. 태연이 그녀에게 춤을 청했을 때 그녀는 오늘 밤이 우리에게 특별하기를 바란다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녁 내내 유명한 축구 선수인 단테 로마노가 나타나 소란을 일으켰다. 나는 그가 수진에게 다가가 춤을 청했을 때 놀랐다. 나는 그녀가 동의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함께 두 곡의 느린 노래를 춤췄다. 그녀가 그의 품에 녹아드는 모습은 나중에 나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테이블로 돌아와 수진에게 이제 돌아갈 시간이냐고 물었다.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혜가 그녀와 함께 갔지만 수진이 몇 분 후에도 돌아오지 않자 지혜만 돌아왔다. 나는 바텐더에게 그녀가 어떤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혜가 말을 끊고 그녀가 화장실에 없다고 그녀는 클럽을 떠났다고 말했다. 나는 바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테이블을 힐끗 보고 화장실 쪽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상황을 깨닫고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고 혼다 세단이 주차장을 떠나는 것을 겨우 보았다. 안에는 덩치 큰 남자와 검은 머리 여자가 있었는데 분명히 단테와 수지는 아니었다. 바로 그때 나는 강력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나는 돌아섰고 검은색 콜벳이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나는 차 열쇠에 손을 뻗었지만 그것들을 안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다. 첫 번째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울렸다. 내가 다시 전화했을 때 그것도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껐다. 짜증이 나서 나는 안으로 돌아와 나를 찾고 있던 지혜와 마주쳤다. 지혜, 무슨 일이야? 내가 민준에게 물었다. 수지는 떠났어. 오늘 밤은 단테와 함께 있을 거야. 지혜가 말했다. 그 말은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은 저녁 식사와 클럽에서의 드레스 입은 수진의 이미지로 소용돌이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우리 특별한 밤에 나쁜 남자를 위해 나를 버렸다고? 나는 으르렁거렸다. 민준 씨, 그냥 오늘 밤뿐이야. 내일 그녀는 당신에게 돌아올 거야. 지혜가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녀는 나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어. 그녀는 몰래 떠났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진정해, 민준 씨. 그냥 하룻밤이야. 그는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라고 말했어. 나는 내 씁쓸함을 억누를 수 없었다. 네가 그녀를 도왔구나. 네가 그녀가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했어. 지혜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당신이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돌아올 거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않으면 어떡해? 만약 그녀가 이 실수를 고칠 수 없다면 어떡해? 내가 반격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민준 씨.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를 용서할 거야. 지혜가 나를 안심시키려 하며 말했다. 나는 분노와 혐오감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만약 단테가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도 똑같이 했을 거야? 내가 씁쓸하게 물었다. 지혜는 머뭇거렸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태연은 내가 지혜를 떠나 우리 테이블로 돌아온 것을 알 필요가 없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내 눈을 피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내 옆에 빈 의자를 보자 수진이 한 일의 진실이 나를 덮쳤다. 나는 서둘러 재킷을 입고 열쇠를 잡고 눈물을 참으며 돌아서서 떠났다. 내가 그렇게 하자
지혜와 그녀의 남편 태연이 내 길을 막았다. 뭐 하는 거야, 민준 씨? 지혜가 물었다. 나는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자, 민준 씨, 두 사람은 이걸 이겨낼 거야. 태연이 말했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왜 내가 그녀와 이혼하지 말아야 하지? 우리는 오래전에 동의했어. 민준 씨, 이건 끝났어. 당신 아이들을 생각해. 제인이 끼어들려 하며 말했다. 내가 반격했다. 그게 수진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인이 나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 했다. 민준 씨, 만약 오늘 밤 슈퍼모델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어떡해? 당신이 유혹받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내 유혹받겠지.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나는 아내가 있어.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내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태연이 끼어들어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것이 나를 폭발시켰다. 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뒤로 물러서라고 경고하고 그를 의자로 밀어 넘어뜨렸다. 내가 던졌을 때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20를 놓았다. 내 계산서를 지불하기에 충분했고, 그녀의 것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말없이 나는 떠났고,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소용돌이치는 클럽에서 뛰쳐나왔다. 즐거웠어야 할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변했다. 수지는 내 곁에 있어야 했고, 내 손을 잡고 친구들과 웃고 있어야 했지만, 대신 나는 혼자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고, 비슷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더 행복했던 시간들의 추억이 밀려왔다. 나는 특별했어야 할 밤의 잔해, 초콜릿들을 보았다. 베개와 침대 위에 펼쳐진 새 파란색 란제리. 나는 그 섬세한 천을 들어 올리며 수진이 그것을 입고 있는 것을 상상했지만 냉혹한 현실이 덮쳤다. 그녀는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같은 자세로 깨어났고 여전히 란제리를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은 소용돌이쳤다. 나는 우리 둘의 짐을 싸고 초콜릿을 다 먹고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란제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고통과 분노에 휩싸여 집으로 차를 몰았다. 가는 길에 나는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새 나는 수진이 단테를 맞기를 기다렸고 그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쫓아다녔다. 이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주도적이었고 문제 해결사였다. 나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결정했다. 나는 차를 돌려 클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바텐더에게 단테에 대해 물었고 그가 기혼 여성을 자주 괴롭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짜증이 나서 나는 떠나려는데 바에 있던 한 여자가 내게 단서를 주었다. 단테는 메도우브룩 공원 근처의 큰 회색 집에 산다. 나는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집을 찾을 때까지 검은색 콜벳이 앞에 주차된 큰 저택이었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단테는 목욕 가운을 입고 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나를 보고 짜증이 났다. 수진을 찾으러 왔어. 내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여기 없어. 그가 거짓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와 얘기하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우리 둘 다 그런 종류의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마지못해 그는 수진을 문으로 내보냈다. 그녀는 목욕 가운을 입고 서 있었고 나를 보고 놀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 씨? 그녀가 물었다. 당신을 집에 데려가러 왔어. 지금 당장 떠나면 우리는 해결할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간청했지만 수지는 거절했다. 나는 오늘 밤 단테와 함께 여기 머물 거야. 그는 내일 나를 집에 데려다 줄 거야. 그녀의 말은 배를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무심했다. 집에 가, 민준 씨. 내일 얘기하자. 그녀가 나를 쫓아내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다. 그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그녀가 문을 닫은 것처럼 그녀의 삶에서 나를 완전히 차단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쪽으로 갔다. 나는 트렁크를 열고 전화기에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내 비상용 가방을 꺼내고 있고 로마노 씨의 콜벳의 네 바퀴 모두의 밸브를 자르고 있어. 이 수리는 10만 원을 넘지 않을 거야. 끝나고 나는 앞 유리 와이퍼 아래에 50만 원짜리 수표를 남겨두고 긴급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단테 로마노의 차를 파손하고 있어. 나는 신고하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트렁크에서 렌치를 꺼내 전화기에 계속 말했다. 이제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있어. 교체 비용은 아마. 나는 20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창문을 부수었고 경보가 울렸다. 몇 분 후 단테가 집에서 뛰쳐나와 나를 저주하고 위협했다. 나는 렌치를 들어 내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내 경력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물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분노한 표정으로 멈췄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렌치를 내려놓고 손을 들었다. 경찰관이 우리를 말렸고 나는 파손 행위를 인정했다. 여자 경찰관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안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에게 앞 유리 아래의 수표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진. 나는 순찰차에 태워지는 동안 경찰관이 수표를 집어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나는 로마노가 수표를 반으로 찢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그의 표정은 경찰서에서 만족스러웠다. 나는 지역 신문에 전화하여 단테 로마노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하고 그날 밤을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며 구치소에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풀려났고 변호사 대릭이 나를 맞이하고 커피를 사주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내가 끝났을 때 그는 이혼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대릭은 나를 버렸다. 차에 가자마자 나는 로마노의 콜벳이 견인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수진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며 집으로 차를 몰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2시간 후 나는 현관문 소리에 깨어났다. 민준 씨, 나왔어. 수진이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똑같이 보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날 밤에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어젯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나를 탓했다. 단테가 당신을 죽였을 수도 있어. 민준 씨. 무슨 생각이었어?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자랑스러워? 수진, 너 자신에게 물어봐. 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예전과 같다고 주장하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결코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녀가 운동복을 입고 내려왔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두었던 란제리에 대해 물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내가 말했다. 내가 우리 밤을 버린 것처럼. 그녀는 슬프게 대답하며 모든 것을 고칠 생각이었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였어? 내가 물었다. 질문은 대답 없이 공중에 떠 있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눈을 쳐다보았다. 민준 씨, 당신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할게. 하지만 정말 듣고 싶어?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지금 나를 상처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에는 좀 늦었잖아. 그렇지? 그녀는 움찔했다. 알아. 하지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모든 것을 망치는 하룻밤을 보내는 대신 미래에 집중하는 건 어때? 그건 내가 어젯밤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야. 내가 대답했다. 나는 꽃병을 가리켰다. 벽난로 선반 위에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던져야 산산조각이 날까? 네가 그걸 다시 붙일 수 있다 해도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그렇지, 민준 씨? 나는 그 꽃병을 사랑하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 결혼 생활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가 쌓아온 것은 실수 하나보다 더 강해.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네가 이것을 이겨낼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 어젯밤까지는 나는 네가 배신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둘 다 틀렸나 봐.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와의 밤이 네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 단테는 나쁜 놈이 아니야, 민준 씨. 그는 좋은 사람이야. 아내를 남편에게서 빼앗아 그녀와 자는 어떤 놈도 나쁜 놈이야. 내가 반격했다. 그는 나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지 않았어?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알았어. 그는 하룻밤 동안만 나를 빼앗아 갔어. 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가 가지고 놀다가 돌려주는 장난감 같은 거야? 다른 유명 인사가 오면 어떡해? 나한테는 또 다른 외로운 밤이야? 아니,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집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만약 그가 더 오래 머물라고 말했다면 너는 아직 여기 있었을까? 수지는 얼굴을 붉혔다.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는 친절하고 나를 존중해줬어. 나는 당신이 그를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 나는 그가 너를 무료 창녀처럼 잘 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겠네. 그때 나는 화가 나서 서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나는 진정하기 위해 앉았다. 알았어. 모든 것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였어? 내가 다시 물었다. 그 이상이었어. 그녀가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시작됐어? 그녀는 단테가 그녀에게 춤을 청했고 비록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몇 번의 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춤 후에 그녀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다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야. 그냥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그녀가 인정했다. 그녀의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말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나에게 뒷문에서 만나자고 했어. 나는 그가 당신 앞에서 과시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어. 나는 춤춘 후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나기를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내가 씁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 그냥 하룻밤이었어. 심부름하러 가는 것과 같았어. 나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정말 심부름하러 가는 것뿐이었어. 그와 자는 것이 가게에 가는 것과 같았다고. 그녀는 움찔했다. 아니, 하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 내가 만약 끼어들었다면 그녀가 머물렀을지 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 대답은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어? 아니, 민준 씨. 당신은 나한테 세상 전부야. 내 행동은 반대를 말해. 그가 다가왔을 때부터 나는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어. 시계를 봤어. 나는 애들을 데리러 갈 거야.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나는 나갈 거야. 지금은 이걸 견딜 수 없어,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제발 우리가 함께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짓은 하지 마. 이미 어렵게 만들었잖아. 엠마와 토미를 생각해. 그녀가 간청했다. 어젯밤에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 떠나기 전에 화를 냈어. 일어난 일을 다시 써달라고 말했어. 나는 네가 한 일의 세부 사항은 필요 없어. 하지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해. 지금은 너를 쳐다볼 수가 없어. 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게. 하지만 네가 여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보상할 수 있겠어? 그녀가 물었다. 네가 음성 STD 검사 결과를 보여줄 때까지는. 수지는 얼굴을 붉혔다. 꼭 나를 창피하게 해야 해? 단테는 운동선수야. 그는 깨끗해야 해. 그에게 물어봤어? 아니. 나는 재킷을 입고 떠났고
그녀가 위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그들은 아빠 라고 외치며 내게 달려왔고 차 안은 흥분된 수다로 가득 찼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것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아이들은 내가 그들의 짐을 싸고 내 짐을 준비하는 동안 똑같이 흥분했다. 저녁 식사와 이야기 시간 후 우리는 그들을 잠자리에 눕혔고 나는 그들에게 잘 자라는 키스를 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들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날 밤, 수지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민준 씨, 정말 모든 것을 써야 해? 정말 그걸 다시 읽고 다시 고통을 느끼고 싶어? 지쳐서 나는 대답했다. 나는 이걸 원한 적이 없어. 하지만 너는 그랬잖아. 분명히 네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읽고 싶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해. 그녀는 나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떨어졌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요구하는 것을 할게. 나는 심지어 네가 원한다면 건너뛸 수 있도록 가장 상처가 될 만한 부분들을 표시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말했다. 내일 저녁 식사 후에 보자. 사랑해, 민준 씨. 알잖아. 나는 한때 그것을 믿었어. 내가 나갔을 때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 자넷이야. 센티넬의 노튼이야. 단테 로마노와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 좀 있어? 다음 30분 동안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때쯤에는 나는 엄청난 슬픔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야기했다. 자넷은 다음날 신문에 기사를 쓸 것이라고 말했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런 다음 나는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저렴한 호텔에 체크인했다. 나는 작은 동네 바에서 맥주 몇 잔을 마셨지만 주변의 어떤 것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삶은 나는 그 광경을 상상했고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안정감과 자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했고 그것은 협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내가 이걸 이겨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와 수지는 끝났다. 나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두 집을 오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서 평소의 혼란스러운 환영을 받았다. 수진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요구한 것을 줄 때까지 나를 만지지 마.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그녀는 내게 손으로 쓴 종이 뭉치를 건넸다. 나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보냈어. 민준 씨. 나는 모든 것에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 이것이 당신을 아프게 할 거라는 거 알아. 그리고 나는 이것을 쓰면서 울었어.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 손에 놓았다. 잘 자, 민준 씨. 사랑해. 그녀는 나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고 그녀는 떠났다. 나는 그 종이들을 쳐다보며 그녀의 익숙한 필체를 소중히 여겼다. 그것은 내가 그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다음 나는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준 씨. 당신이 떠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나는 당신이 만약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테가 우리 테이블에 올 때까지는 당신과 동의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다 어떻게든 모든 것이 바뀌었어. 나는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비록 내 행동이 당신을 깊이 상처 줬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당신을 상처 주거나 창피하게 하려고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복수심으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프지만 단테가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압도당했어. 그의 덩치와 힘은 나를 작고 무력하게 느끼게 했어. 비록 그가 결코 나를 강요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첫 번째 느린 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어. 나는 그날 밤 내가 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항하지 않았어. 그냥 따라갔어. 그때 그 기분이 좋았나? 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쉽게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 싫어.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에게 다른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남자와도 같았을까?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알잖아. 폴은 크고 강하지만 나는 그에게 단테에게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없어. 단지 단테뿐이었어. 내가 지혜에게 나를 화장실로 데려가 달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어. 그녀는 단테가 그를 쫓지 않는 유일한 여자를 원한다고 말했고 나에게 행운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당신을 방해하겠다고 약속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상기시켰어. 그런 다음 나는 밖으로 나갔고 단테가 내 재킷을 들고 거기에 있었어. 나는 그가 표 없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유명인의 특권이었겠지. 그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는 재킷 안으로 손을 넣어 내 어깨를 만졌고 나는 댄스 플로어에서처럼 압도당했어.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그가 나를 침대로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신사임을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에 감사했어. 우리는 춤추면서 키스했고 그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어. 잠시 후 그는 나를 침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어. 그는 천천히 거의 경건하게 내 옷을 벗겼고 나는 평생 그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 그건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어. 한때 나는 당신에게 내가 안전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 그러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어. 나는 그게 당신인 줄 몰랐어. 문에 서 있는 당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나는 단테가 당신을 쫓아내기를 바랐지만 그가 나에게 당신과 이야기하라고 말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집에 가라고 말했어. 그런 다음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단테가 나를 위로했어. 우리는 침대로 돌아갔고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나를 안아주었어. 한밤중에 나는 경보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고 단테는 그가 소리쳤어. 어떻게든 그게 너라는 걸 알았어. 내가 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서웠어.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악화되기 전에 경찰이 도착했어. 진술을 하고 내가 누구이며 왜 거기에 있었는지 설명해야 했던 것은 굴욕적이었어. 경찰관은 나를 판단했어. 민준 씨. 그리고 그건 불공평했어. 그런 다음 그들은 너를 체포했고 나는 다음 20분 동안 단테의 거실에서 울었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것이 그렇게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었을까? 나는 다시 단테의 품에서 깨어났어. 그때조차도 나는 예전과 똑같은 강한 끌림을 느꼈어. GX가 다시 왔고 나중에 그는 나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어. 당신 것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 나는 무엇이든 먹었을 거야.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있었고 나는 샤워를 했어.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 나는 단테가 나를 풀어준 것 같았어. 나는 다시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 나는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그때 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했어. 나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결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는 믿지 않았어. 우리 사랑은 너무 강했어. 단테가 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
그는 멋진 시간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가벼운 포옹과 키스를 해주었어. 내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내 평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은지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여전히 그렇게 느껴. 나는 단테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상처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단지 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는 계속했을 거야. 그는 나를 아주 잘 대해줬어. 숙녀처럼 문을 열어주고 내 이름을 기억해줬어. 그건 나에 관한 게 아니었어. 다른 여자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이 그를 아프게 할 거야. 민준 씨 단테는 훌륭한 연인이었고 많은 경험 덕분에 기술이 뛰어났고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어. 내가 가진 최고의 섹스였어.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것도 나와 함께한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한 것이었어. 당신은 그와 같은 경험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거고 그것에 대해 신께 감사해.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최고의 섹스보다 훨씬 더 소중해.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더 쉬워질 거야. 단테는 내게 훌륭한 성적 경험을 주었지만 그것은 개인으로서의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 나는 그에게 단지 또 다른 여자였고 그것이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어. 마지막으로 만약 단테가 당신을 버리고 그와 결혼하라고 말했다면 나는 토미가 없었더라도 아니라고 말했을 거야. 나는 항상 당신을 선택할 거야. 단테는 훌륭한 연인이지만 당신은 훌륭한 남자야. 당신이 슬퍼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사랑이 단테에게 당신에게만 속한 것을 주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돌아왔고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 사랑해, 수진.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 있었다. 어떻게 기혼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남편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간청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대적인 결혼 개념인가? 충성심 없는 약속. 그렇다면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녀는 자신의 개임을 했고, 이제 그녀는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나는 서류를 챙기고 불을 끄고 호텔로 떠났다. 나는 월요일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대리기 주선한 오후 일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회의까지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나는 다이앤 호프먼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이 많고 직설적이며 활기차고 직설적인 여성이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만약 내가 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했다. 비록 그녀가 변호를 맡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물었다. 과장하는 건 아니죠?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심지어 로마노 집의 녹음까지 보여주었다. 그녀가 수진의 고백과 다툼을 들었을 때 그녀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다. 이 녹음 사본과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녀가 내가 모든 것을 기록한 것에 놀라며 말했다. 그녀가 내가 이것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나는 인정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마법처럼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상처받았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다이앤은 내게 미래의 신뢰 문제에 대해 경고하며 수진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이것이 몇천 달러가 들 수 있지만 신뢰를 재건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냉철한 논리를 이해했다. 떠나기 전에 다이앤은 내가 내 삶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가 법적인 부분을 처리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날 늦게 나는 감시 장비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인 론 잭슨을 만났다. 나는 수진의 전화, 문자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장비에 거의 380만 원을 썼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에 모든 것을 은밀하게 기록하는 앱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나는 다시 일하러 가고 싶지 않아 일찍 집에 갔다. 수지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긴장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했지만 포옹이나 키스는 없었다. 그녀는 우리의 다가오는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흥분을 즐기는 동안 수지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비밀리에 그녀의 휴대폰에 감시 앱을 설치했다. 잠시 시간이 걸렸다. 10분도 채 안 되어 그녀는 여전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그것이 일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전형적인 월요일이었어. 내가 대답했다. 피곤해. 미안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하루는 나쁘지 않았어. 모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았어. 나는 내 목소리의 날카로움을 숨길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지는 움찔하고 덧붙였다. 지혜가 오늘 오후에 전화했어. 뭘 원했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 단테에 대해 묻기 전에 내 안부를 물었어. 그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 내 고통을 이해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고 인생의 작은 장애물일 뿐이라고 확신했어. 그게 그녀가 얼마나 아는지 보여주네. 내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보이고 행동했다. 그냥 평범한 밤이었지만 무언가 변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었고 나는 수진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쓴 것에 대해 질문 있어? 수진이 물었다.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저었다. 내 편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없었어. 그녀의 몸이 굳었다. 뭐야? 우리가 함께 있고 싶다면 내가 극복해야 할 것을 이해했다는 표시를 서명해. 그녀는 움찔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아니면 너무 피곤해. 나는 알아야 해. 하지만 꼭 오늘 밤은 아니어도 돼. 빨리 이야기할수록 빨리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 알았어. 내가 말했다. 기억을 더듬어 봐. 이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고 네가 다른 남자와 함께 가서 그와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다고 상상해 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 데이트가 있었을까? 하지만 민준 씨, 그건 단테였어. 왜 그게 중요해? 너는 여전히 그는 나 대신 그를 선택했어. 만약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다면 나는 다시는 너에게 전화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거의 10년의 결혼 생활 후에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 민준 씨? 나는 당신 대신 그를 선택한 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남은 평생 동안 나는 더 나은 선택이 없을 때만 내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수지는 겁에 질려 보였다. 아니, 민준 씨. 당신은 항상 내 첫 번째 선택이었어. 하룻밤이 그것을 바꾸지는 않아. 하룻밤이 모든 것을 바꾸었어. 네가 그가 춤을 청했을 때부터 그가 너와 끝날 때까지 너는 그를 선택했어. 내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 네가 모든 단계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지혜에게 너를 위해 덮어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네가 그를 향해 걸어갔을 때 너는 매번 나 대신 그를 선택했어. 수지는 조용해졌다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마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을 뿐이야. 나는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 비록 내 친구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 일주일 전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어.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을 상처 줬다는 거 알아. 하지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잖아, 그렇지? 이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미래에 영향을 미쳐.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고통은 줄어들겠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었어. 당신은 내가 당신과 우리 결혼 생활에 가졌던 신뢰를 깨뜨렸어. 내가 우리 둘 사이에 영원히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사라졌어. 무엇에 의지해야 해?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단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민준 씨. 나는 여전히 나야. 알아. 그리고 나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금요일 밤에 한 짓은 우리를 바꾸었어. 수지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나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내가 당신을 깊이 상처 줬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당신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어. 당신은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해. 내가 한숨을 쉬었다. 만약 네가 결혼했던 남자가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아침에 죽었다면 어떡해? 그녀는 똑바로 서서 그녀의 눈은 슬픔과 결단으로 가득 찼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나는 알았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죽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한순간도 믿지 않았어. 나는 재킷을 입고 문으로 갔다. 아마 당신 말이 맞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어. 호텔로 돌아갈게. 내가 떠날 때 나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그녀가 원했던 밤을 보냈고 우리 친구들 모두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 삶은 산산조각 났고 어떻게든 나는 그것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떠났고 그날 밤 대리객에서 전화를 받았다. 이봐, 친구. 센티넬이 너에 대해 기사를 쓴 거 알아? 로마노와 내 아내는 명예가 훼손되고 있어. 나는 기자와 이야기한 이후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에 들러 신문을 샀다. 과연 로마노의 부서진 콜벳 창문 사진과 함께 전체 기사가 있었다. 기사는 그의 경력, 광고 계약 협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비록 사실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 스캔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기사에 대해 친구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고 결국 답장을 멈추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호텔에 돌아와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지역 스포츠 라디오 프로그램인 아침의 커피 진행자인 더그 커피였다. 민준이 말했다. 나는 기사를 받고 내일 아침 우리 프로그램에 전화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최고 시청 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야. 7시에 전화할 수 있다면 너를 출연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게. 그는 내게 제작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11시 직전에 나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알림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수진의 휴대폰에 설치한 앱을 통한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수진,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어젯밤 모리슨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 아프지 않았기를 바라. 나는 당신과 춤춘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고 그 후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 나는 당신을 곧 다시 만나고 싶어. 전화할게. 단테. 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 번으로 끝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건가? 만약 연락을 유지할 의도가 없었다면 왜 그녀는 그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을까? 나는 그녀가 답장할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나는 답장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지쳐서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내 꿈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낮에는 나 자신을 분산시킬 수 있었지만 밤에는 완전히 무력했다. 나는 모리슨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시 겪었고 수진이 그녀의 편지 덕분에 생생한 세부사항으로 단테와 함께 보낸 시간을 다시 상상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에게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녀가 가진 최고의 섹스였다고 말했고 그것이 밤마다 내 꿈을 괴롭혔다. 나는 땀에 흠뻑 젖어 때로는 울면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악몽은 계속되었고 수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록 그녀가 나를 상처 주고 우리 결혼을 망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단테와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문자 덕분에 나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어떻게 그녀를 클럽에서 그날 밤 믿을 수 있었을까? 나는 우리 결혼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수지는 나에 대한 생각도 없이 단테에게 빠져들었다. 심지어 내가 그의 문 앞에 서 있었을 때도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는 내게 우리 사랑해.
우리 결혼의 문을 쾅 닫았다. 이 생각들이 화요일까지 나를 괴롭혔다.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나는 악몽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했다.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소처럼 내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며 옷을 입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아침에 커피 프로그램을 들었다. 토론은 팀의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단테의 플레이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있었지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다. 7시에 나는 전화를 걸었고 제작자는 내게 사실에 충실하고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상기시킨 다음 나를 대기시켰다. 마침내 된 커피가 나를 방송에 내보냈을 때 나는 긴장했다. 일어나 짐 루이스를 초대하자. 댄이 말했다. 짐, 당신은 스포츠 분석가가 아니죠? 아니,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그냥 팬일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금요일 밤에 단테를 받고 주말에 일어난 일에 대해 몇 가지 통찰력이 있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와 단테는 말을 주고받았고 그것이 일요일 그의 경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청취자들에게 모리슨에서의 사건, 체포를 포함하여 자세히 들려주었다. 댄은 내가 이야기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었고 10분간의 긴 내 설명이 끝날 무렵 이야기는 방송되었고 그 후 전화선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개인 생활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단테를 맹렬히 비난했고 몇몇 열성 팬들은 그를 변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금방 묻혔다. 댄은 단테에 대한 분노를 계속 쏟아내는 발신자들 때문에 나를 40분 더 붙잡아 두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댄은 팀의 홍보 담당 부사장과 단테의 에이전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댄은 내가 나중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전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댄은 이것을 그와 팀 모두에게 윈윈 상황으로 보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단테를 옹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우세할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나중에 훌륭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얻게 될 것이었다. 제작자가 다시 전화했고 이번에는 나를 오랜 친구처럼 대했다. 그는 내가 단테 집의 모든 일을 녹음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매우 놀랐다. 그는 내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음 파일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동의했지만 내 휴대폰은 수진에게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문자에 할애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그녀의 모든 대화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 벅차서 나는 점심시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지만 일하러 돌아가기 전에 나는 익숙한 새소리를 다시 들었다. 나는 확인했고 그것은 단테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안녕 수진. 단테야.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 이 번호로 전화해도 괜찮아? 우리 만나자. 20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 수진. 다시 단테야. 나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 우리가 했던 것을 정말 즐겼고 다시 하고 싶어. 훨씬 더 많이. 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나는 그녀가 답장하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고 대신 공격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상사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내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1시간 이상 늦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상사의 사무실을 쳐다보며 엄한 표정을 받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대신 나는 비웃음으로 맞이했다. 들어와 짐. 앉아.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대화를 준비했다. 나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네가 포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어. 심지어 회사의 절반도 들었어. 그가 킥킥 웃었다. 나는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일어났어.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어야 했어. 네, 폴. 나는 여전히 충격 상태였고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유명인과 그런 짓을 한 것이 창피했어요.
나는 이것을 처리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가 동정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가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휴가가 필요하면 알려줘. 내가 대신해 줄게. 나는 그의 지지적인 어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그가 라디오 인터뷰를 회사의 잠재적인 문제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그 방식을 알아차렸다. 동료들이 나를 쳐다보았고 모두가 알았다. 그날 내내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 가벼워졌고 여자들은 더 친근하게 미소를 지었고 남자들은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갈 때마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위로는 좋았지만 내 개인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상했다. 금요일 이전까지 내 삶은 꽤 안정적이었고 큰 기복은 없었다. 나는 소란을 찾지 않았고 아마도 그래서 수지는 내가 다시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이 편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내 평범한 삶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몰래 수진의 메시지를 검토했다. 나는 그녀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했고 여자들이 얼마나 가십을 좋아하는지 금방 깨달았다. 그녀의 업무 메시지 대부분은 사소했고 동료와 그들의 옷차림에 대한 잡담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맥주 한 잔과 함께 늦은 밤에 읽기 위해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친구들과의 메시지는 약간 더 깊은 내용이었지만 진정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나는 전화 통화로 넘어갔다. 첫 번째 음성 메시지는 제인, 그중 한 명이었다. 나는 모리슨에서 몇 명을 만났고 대화는 짧았다. 단지 수진에게 나중에 전화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제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했다. 내가 제인의 전화를 삭제하려는 순간 수진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녀는 단테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단테. 메시지 고마워. 나는 상사와 회의 중인데 30분 후에 다시 전화할게. 네가 내 전화를 무시할까봐 걱정돼. 그가 대답했다. 좋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숨을 죽이고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바랐다. 그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큰 것은 아니었다. 좋아? 그녀는 그에게 연락을 끊으라고 말할 건가?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에 가고 복사기를 사용하고 커피를 마시기로 결정했다. 내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공급업체와 동료들에게서 온 수진의 지루한 전화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눈에 띄는 전화가 하나 있었다. 안녕 단테. 너야?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간절했다. 물론이지 수진. 나는 네가 그리워 자기야. 단테가 대답했다. 나도 당신이 그리워.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짐은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걱정 마. 내가 아니야. 그는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어. 심지어 오늘 아침에 신문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애썼어. 아니, 짐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는 어젯밤에 우리와 저녁을 먹었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글쎄, 사실은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은 화가 났어. 너는 그와 이야기하고 그가 스스로를 망치기 전에 멈추라고 말해야 해. 나는 그와 이야기할 거야, 단테. 하지만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나는 짐이 잠시 화를 내다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가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졌잖아, 그렇지? 네가 다른 누구도 그조차도 느끼게 해준 적 없는 감정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잖아. 네. 하지만 짐은 좋은 남편이고 훌륭한 아빠야.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껴. 너와 함께 있을 때는 흥미진진해. 하지만 나는 결코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만약 네가 머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짐을 버리고 너와 함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걸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들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해. 시간을 좀 더 줘, 수진.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거야. 내일 얘기하자. 오늘 밤은 짐과 이야기해야 해. 괜찮아? 사랑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내 안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나는 컴퓨터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고 다이앤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뢰하되 확인하라. 하지만 이제 내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남은 하루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연속이었고 동료들의 동정심과 수진이 단테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지식이 뒤섞여 있었다. 일이 끝날 무렵 내 비서 캐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안녕, 상사님. 오늘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그녀에게 감사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믿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내가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겨울왕국을 다시 보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 서 있었다. 냄새 좋네. 내가 평범하게 보이려 애쓰며 말했다. 저녁 20분 후에 준비돼요. 아이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고 분명히 나를 피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이상했다. 아이들은 활발하게 이야기했지만 수지는 조용했고 거의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와 교류하려는 내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녀는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수지는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힐 준비를 도우라고 말했다. 토미가 잠들고 엠마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수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팔짱을 끼웠다. 분명히 그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네가 그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그녀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고 내 감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다. 나는 그녀가 기사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예감했다. 네가 나한테 화난 건 알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단테에 대해 그렇게 험담하는 것은 그의 경력을 망치는 거야. 내 친구들, 부모님, 동료들은 어떻게? 그들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만약 단테가 자신의 경력에 대해 걱정했다면 아마도 그는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을 거야.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값싼 창녀, 아니, 무료 창녀라는 것을 볼 뿐이야.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어.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하지만 너는 단테와 함께 머물기로 선택했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 단테 같은 오만한 사람조차도 그것을 알아야 해. 단테는 너한테 화가 났어. 민준 씨. 그녀가 쏘아붙였다. 너는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는 부자고 권력 있고 인맥이 많아. 너는 심지어 그가 누구의 친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너는 그와 언제 이야기했어? 내가 여전히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그녀의 분노는 잠시 죄책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가 직장에 전화했어. 그가 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는 몰랐어. 그가 내 휴대폰으로 전화했어. 그녀가 조용히 인정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내가 줬어. 그녀가 속삭였다. 언제 줬어? 토요일 아침에 그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줬을 때. 그녀가 거의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네가 말했듯이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라면 왜 그에게 전화번호를 줬어? 나는 그가 물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가 더듬었다. 글쎄. 다음에 그와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줘. 나는 일어나서 재킷을 집었다. 그리고 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발생할 때 해결할 거야. 나는 가야 해. 집에 가야 해. 내일 바빠. 내가 말하고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여기는 당신 집이잖아, 민준 씨. 수진이 망설이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 수진. 두고 보자. 나는 배낭을 들고 떠났다. 론을 방문한 것은 점점 더 현명한 결정처럼 느껴졌다. 내 노트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집에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나는 그것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기다려야 했다. 내가 호텔방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훨씬 넘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불안한 잠을 잤고 굴욕적인 악몽으로 가득 찼다. 수요일 아침.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나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시 30분까지는 나는 옷을 다 입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틱은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지켜볼 것이고 로마노의 홍보 담당 대리인은 댄과 함께 메인 스튜디오에 앉을 것이었다. 6시 55분. 나는 수진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 제발 그러지 마. 나를 생각해. 우리 가족을 생각해. 그냥 놓아줘. 나는 문자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단테가 그녀에게 알려준 것이 틀림없었다. 답장하지 않고 나는 7시에 전화를 껐다. 댄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게스트를 소개하고 내 이야기를 요약했다. 전날 그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낸 로마노의 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들에 따르면 단테는 수진이 결혼했다는 것을 몰랐고 그녀의 안전을 위해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고 나는 그의 차를 파손하여 과민 반응했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댄은 내 부분을 예고했고 두 남자는 이제 분명히 화가 난 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내보내고 내 출연 부분을 준비했다. 진행자 중 한 명인 라인은 우리가 양측의 음성 발췌문을 사용하여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설명했다. 나는 내가 속았다고 생각해서 밤새 이것을 작업했어. 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댄의 소개가 울려 퍼지고 우리는 다음 30분 동안 생방송을 시작했다. 댄은 로마노의 팀에서 나온 클립을 틀었고 이어서 내 녹음 파일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각 클립마다 나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을 제공했다. 전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실행되었고 끝났을 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청중에게 분명했다. 창피했나?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로마노와 그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후에 시청자 전화는 모두 나를 지지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나는 그들을 속였고 스포츠 팬들은 정직함에 매우 충실했고 속는 것을 싫어했다. 프로그램 후에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를 축하했고 댄조차도 언젠가 다시 전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틱이 나를 내보내면서 경고했다. 조심해. 큰 스포츠는 로마노 같은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정신 차리고 문제 일으키지 마.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승리감에 휩싸여 떠났다.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고 모두가 라디오에서 나를 들었지만 내가 책상과 휴대폰에서 수진의 여러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현실이 닥쳤다. 모두가 같은 질문의 변형이었다. 어떻게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단테에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단테에 대한 그녀의 걱정을 듣기 전까지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대릭이 전화했다. 민준 씨, 월요일 9시에 약속 있어. 로마노의 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거 잊지 마. 나는 대릭을 기억했고 그가 물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로 유죄 인정과 재판 날짜를 정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긴급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는 유명인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을 요구할 수도 있어. 만약 내가 유죄를 인정하면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 나는 검사와 만나서 우리가 체포 경찰관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확인하도록 할게. 월요일 오전 8시에 만나자.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점심시간을 집에 녹음 파일을 검토하는 데 보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전화였지만
수진과 지혜 사이의 전화 한 통이 눈에 띄었다. 지혜는 수진에게 나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라고 조언하며 이혼이 나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상기시키라고 제안했다. 수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망설였다. 지혜는 그녀에게 더 강해지라고 격려했지만 수진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고 찢어져 있었다. 나와 단테 사이에서 남은 하루는 꿈처럼 지나갔고 라디오 프로그램의 기쁨과 수진의 마음속에 있는 망설임을 듣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날이 끝날 무렵 코리가 몇몇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자고 초대했지만 나는 수진과 아이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내가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자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오늘 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내일 얘기하자. 수진이 여전히 단테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십시에 단테에게 보낸 수진의 문자로 울렸다. 나는 문자를 쳐다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코리가 다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쳤다. 이봐 코리. 그 초대 아직 유효해? 그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올스타에 가고 있어. 거기서 보자. 올스타는 전형적인 스포츠 바였고 큰 직사각형 바, 중앙에 높은 테이블, 주변에 낮은 테이블, 그리고 벽을 따라 줄지어 있는 부스가 있었다. 평면 TV 화면이 벽, 특히 바 주위를 덮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코리가 높은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고 매튜, 사라, 제이콥이 동료로 함께 있었다. 코리와 매튜는 독신이었고 제이콥은 갓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사라는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결혼했고 아이가 둘이었고 그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내가 저녁에 막을 열기를 기다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코리는 즉시 웃음으로 긴장을 풀었고 모두가 편안해지고 함께했다. 세상에 민준 씨. 코리가 여전히 킥킥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직장에서 이렇게 활기찬 적이 없었어. 음료를 주문한 후 그룹은 내가 라디오 인터뷰의 끝부분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재미있는 순간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모두를 웃게 했다. 특히 정말 나빴어. 바가 붐비기 시작했고 음료가 계속해서 제공되는 것에 주목했고 여기에 온 것이 좋은 결정이었다고 느꼈다. 나는 또 한 잔을 주문하려는데 고개를 들었고 내가 본 것 중 가장 푸른 눈을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안녕, 나는 애슐리야. 짐 루이스 씨 맞으시죠? 나는 그녀를 전에 만난 적이 없었고 그녀가 내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랐다. 키가 크고 금발이며 아름다운 애슐리는 런웨이 모델과 옆집 소녀의 조합처럼 보였다. 네,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오, 아니. 하지만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강하게 때렸고 그녀는 재빨리 설명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단테 로마노의 약혼녀였어요. 그 충격은 즉시 내 집중력을 되찾게 했다. 그녀는 그녀와 단테의 결혼 계획에 대해 말했지만 내 이야기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록 그녀가 계속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애슐리는 우리에게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창가 옆에 큰 테이블에 앉자고 초대했다. 코리와 매튜는 분명히 열광했지만 최종 결정은 나에게 있었다. 나는 동의했고 우리는 새 테이블로 옮겼고 그곳에서 우리는 애슐리의 친구들인 제시카, 알렉시스, 니콜을 만났다. 모두 치어리더였다. 대화는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빠르지만 단테와 수진에 대한 진지한 주제는 실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나중에 여자들의 주의가 현관문으로 옮겨졌고 그곳에는 눈에 띄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작고 지중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사자 갈기처럼 얼굴을 감싸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이분은 우리 보조 코치인 엘렌이에요. 애슐리가 나와 엘렌을 돌아보기 전에 알렸다. 이분은 짐 루이스예요. 엘렌이 말했다. 엘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거의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우리가 악수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흥분과 슬픔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나는 왜 모두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지 물었다. 엘렌은 내 이야기가 그들의 팀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에 익숙했고 단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스타였고 팀은 그의 행동에 항상 눈을 감았고 심지어 그가 규칙에 위배되는 애슐리와 데이트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맞섰고 이제 팀 전체가 압력을 받고 있다. 엘렌은 경영진이 그날 단테를 둘러싼 부정적인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들은 선수 행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했고 단테는 이제 라커룸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정말 나를 깨우치게 했다. 나는 내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내 행동에 더 넓은 영향을 깨닫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애슐리가 단테와 수진의 불륜에 대해 알게 된 후 그와 헤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너무 괴로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지 그것이 공개되었다는 것에 슬퍼했다. 코리는 단테가 남긴 공백을 채우려 애썼고 애슐리는 그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룹은 애슐리, 코리, 엘렌, 그리고 나로 줄었다. 엘렌과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며 보냈고 비록 그녀가 자신에 대해 많이 공유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내 상황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아마도 멘토, 치어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부터 멀리했다. 늦었고 애슐리와 코리가 곧 떠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엘렌은 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 씨,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밤은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렇게 느껴요, 엘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고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곧 다시 만나고 싶어.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내일 점심은 어때? 훌륭해. 어디로 가고 싶어? 내가 데리러 갈까? 엘렌이 웃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만날게. 메디슨은 어때? 조용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어. 괜찮아? 나는 놀랐다. 메디슨은 바로 그곳이었다. 저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흥분을 보고 나는 동의했다. 12시 30분에 메디슨에서 좋네. 내가 예약할게. 엘렌이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했다. 10시가 조금 넘어서 나는 발을 떠나 호텔로 차를 몰았다. 비록 엘렌과의 대화가 나를 분산시켰지만 나는 수진의 10시의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10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의심스러워졌고 집을 지나가기로 결정했다. 거리는 조용했고 집은 평범하고 어두워 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거실 불을 켰다. 나는 나 자신을 스토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집 뒤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어두운 부엌과 가족방을 훔쳐보았다. 마침내 나는 현관에 도착했고 거실 창문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수진이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시야에서 벗어난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잡히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벽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알아차렸다. 나는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고 내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은 단테 로마노였다. 분노와 혼란이 덮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는 휴대폰에서 아무런 알림도 받지 못했으니 그녀가 직장에서 그에게 전화했음에 틀림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가 쳐들어간다면 내가 스토킹하고 있다는 것이 즉시 드러날 것이다. 바로 그때 이웃집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이어서 쓰레기통이 진입로를 굴러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들켰다고 느끼고 나는 서둘러 차로 물러났다. 젠장.
젠장.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어나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고 내일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수진과 단테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엘렌에 대한 생각도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지치고 짜증이 났다. 준비하면서 나는 지역 스포츠 라디오를 들었는데 단테 로마노와 관련된 오프시즌 트레이드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수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내가 목격한 것을 고려하면 궁금하게 만들었다. 전날 밤 나는 수진에게 그녀가 직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 수진. 잘 잤기를 바라. 당신과 아이들이 그리워. 내일 저녁 먹을까?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오늘 라디오에서 할 쓰레기 같은 얘기 없어? 내가 대답했다. 아니, 저 자식한테 오늘 안전하다고 말해. 유치하게 들렸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답장을 받지 못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아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고 싱크대에 아침 식사 접시만 있었다. 나는 감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고 재정 보고서도 가져왔다. 나는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았고 아이들 방을 확인했다. 토미의 방은 평소처럼 어수선했고 나는 그의 베개에서 그의 샴푸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지었다. 엠마의 방은 깨끗했고 나는 그녀의 할로윈 파티에서 찍은 우리 둘의 새로운 사진이 하트 모양의 액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나를 눈물 짓게 했다. 안방에서 나는 내 개인 소지품이 치워지고 수진의 것으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다. 내 옷은 옷장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옷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것은 불안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나는 부엌으로 갔고 파일은 다운로드가 끝났다. 나는 짐을 챙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다이애는 모든 것을 아주 잘 처리했고 그녀는 내게 법원이 승인한 변호사 목록을 주고 3명을 고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디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즉시 끊었다.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몇 분 후 내 친구 데이브가 그녀를 변호하려 하며 전화했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쏘아붙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 클럽을 떠난 직후에 하기로 결정했다. 금요일에 어리석은 작은 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것을 말했다. 그녀는 만약 단테가 수진 대신 그녀를 선택했다면 그녀도 단테와 함께 가서 수진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브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더듬었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속했다. 민준 씨, 당신과 수진이 우리 중 최고라는 거 몰라? 우리는 두 사람 모두를 존경했어. 왜 항상 지정 운전자가 되어야 해? 당신이 취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만약 두 사람이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어, 데이브? 만약 우리가 너희 중 최고였다면 너희 결혼 생활에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데이브가 그의 인생에서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내가 그녀를 내 인생에서 내보내야 했던 것처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전날 밤 집의 비디오 파일을 검토했다. 엘렌이 우리 점심을 확인하는 문자가 도착했다. 내가 수진이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는 것을 보는 동안 그녀는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1시간 동안 화장을 했다.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십시 직전에 중얼거렸다. 잘 차려입은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곧 도착할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그녀는 단테 로마노를 집으로 들였다. 그들은 부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거실로 옮겼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그에게서 거리를 두었다. 적어도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마노는 내가 언론과 라디오의 말에서 그를 나쁘게 보이게 한 것에 대해 불평했다. 그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광고 계약을 잃을까봐 걱정했다. 클라우즈는 수진에게 모든 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를 멈추라고 압력을 가했다. 나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캐런이 고객 문제로 서둘러 들어왔고 나는 집중을 옮겨야 했다. 정오까지.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갈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다. 내가 재킷을 가지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캐런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아까 들어와서 죄송해요, 상사님.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점심 약속이 있지만 메디슨에 돌아오면 다시 연락할게. 나는 즉시 엘렌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녀는 힘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닥친 비극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의 의붓아버지는 학대적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엘렌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조용한 힘으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을 때 나는 수진이 우리 테이블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터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이 여자는 누구야?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목소리 낮춰. 수진이 말했다. 바람 피우는 거야. 이건 불륜이 아니야. 그냥 점심이야. 내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불륜은 아내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잘 때야. 너는 그걸 알아야 해. 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과 창피함을 느낀 것 같았다. 나는 엘렌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수진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곳에는 지혜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지혜가 너한테 알려준 거네. 이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한 짓을 알고 그들은 아마 네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말했다. 내 자리에 가. 수진이 말했다. 사무실이든 어디든. 수진은 엘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심했다. 내 이름은 엘렌이야. 그리고 네가 우리를 소개해줬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단테와 주말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녀는 오늘 나와 함께 앉아 있지 않았을 거야. 수진이 다그쳤다. 하지만 지혜는 그녀가 내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 수진이 설명했다. 그녀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공유했고 나는 그녀를 위로했어. 내가 말했다. 그건 괜찮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야. 수진이 반박했다. 너는 항상 결혼한 사람은 아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혼자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그녀가 옳았다. 나는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 더 나쁜 짓을 한 적 없었어. 수진? 그녀가 쏘아붙였다. 네가 계속 내가 한 짓을 들먹이는데 그건 다른 거라는 거 몰라? 나는 금요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젯밤에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 사실 어젯밤에 집에 잠깐 들렀어. 수진. 그녀는 겁에 질려 보였다. 왜 안 들어왔어?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봤어? 우리 얘기해야 해. 하지만 여기서 말고. 그녀는 퇴근 후에 오기로 동의했다. 더 이상 말없이 나는 걸어갔다. 나는 식당으로 돌아가 데이 테이블을 지나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대. 나는 네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해. 만약 내가 너를 보거나 너에게서 어떤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네가 좋아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할 거야. 알겠어, 마녀야? 대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나는 테이블을 세게 쳤다. 고개 끄덕여, 대. 알겠어?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창밖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는 엘렌에게 돌아갔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잘 처리했어요. 나는 그녀가 왜 나를 먼저 생각하는지 놀랐다. 비록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지만 공감은 수진이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부족했던 것이었다. 엘렌과 나는 대화를 계속하려 했지만 내 마음은 수진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공감을 보였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수진은 친절하고 자신감 있었지만 공감은 결코 그녀의 강점이 아니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는 점심을 마쳤지만 분위기는 변했다. 우리는 맛있는 식사에 대해 서로에게 감사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락을 유지하기로 동의했다. 우리는 뺨에 가벼운 키스로 헤어졌고 내가 떠날 때 나는 아마도 시간과 공간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내 팀은 최근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공간이 필요했고 사무실 문을 닫고 전날 밤에 녹음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날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나는 캐런이 잘 자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내가 떠났을 때는 오후 6시가 넘었고 비록 두려웠지만 나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소리와 내 접시 위에 놓인 수진의 편지만 있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단테와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후회를 표현하고 우리 결혼을 회복할 기회를 간청했다. 일주일 전 나는 그 편지를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심지어 24시간 전에도 나는 편지를 쓰는 것을 고려했을지도 모르지만 녹음 파일을 본 후에는 별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접어 재킷에 넣고 맥주 한 캔을 들고 그들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들과의 저녁은 완벽했고 그들은 놀고 씨름하고 웃었지만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우리에게 음료를 따랐고 분명히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니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내일 이야기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물었다. 나는 키스조차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멈추고 그녀의 뺨에 재빨리 키스하고 밖으로 나갔다.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익숙한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DEA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어? 모르겠어. 수진이 대답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아서 그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 안 됐네. 지혜가 썼다. 내 이전 경고를 무시하며. 그는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을 다시는 찾지 못할 거야. 모르겠어, 지혜. 수진이 대답했다. 그는 멀게 느껴졌어.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걱정 마, 너는 갇혀있지 않아. 그가 말했다. 수녀원에서. 지혜는 몇 번의 잡담 후에 불가해하게 대답했고 메시지는 끝났다. 수지는 단테와 함께 보낸 시간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지만 최악의 부분은 지혜에게조차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잠들기 직전에 나는 또 다른 알림을 받았다. 그것은 단테에게 문자를 보낸 후 단테에게 보낸 수진의 전화통화 녹음이었다. 나는 HIT를 켜고 들었다. 수진은 추파를 던졌고 단테는 그녀를 안심시켰고 심지어 신호로 경기 중에 축구 스카프를 특정 방식으로 감싸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불평했고 수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단테는 나에게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녀에게 그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재촉하며 그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지는 그날 밤이 그녀 인생 최고의 섹스였다고 인정했고 그 매력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나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았다. 전화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끝났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지난주의 사건들을 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나는 결심했다.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나는 단지 아이들과 더 가까이 있고 수진이 단테와 함께할 시간을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날 밤 수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응답했다. 훌륭해, 자기야.
아이들이 기뻐할 거야. 우리 집에서 얘기해야 해. 나는 감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노트북을 준비했다. 수진이 말하고 쓴 것을 들은 후 나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다. 나는 토미의 방으로 이사했고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나는 아들의 장난감을 치우고 침실과 욕실에 있는 수진의 물건을 정리하고 그녀의 옷을 엠마의 방으로 옮기고 남은 물건들을 차고에 보관했다. 수진은 이 변화에 만족하지 않겠지만 나는 그녀가 그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출근했고 하루 종일 약간만 늦었다. 수지는 좋은 기분으로 문자를 보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저녁으로 특별한 것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잘 차려입고 TV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외출할 것처럼 차려입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탁은 우리의 최고급 요리로 차려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수면 배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층에서 나는 그녀가 변화를 준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 결혼 사진은 이제 내 침대 옆에 있었고 그녀의 매혹적인 초상화는 나를 향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즐거웠지만 조용했다. 토미는 새로운 방 배치에 신이 났고 엠마는 옛 잠자리를 잃은 것에 불만족스러웠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이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안심시켰고 엠마가 반응하기 전에 수진이 미소를 짓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은 하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설거지를 했는데 이것은 꽤 이례적이었다. 나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를 위해 맥주 한 캔을 준비해 두었다. 민준 씨, 당신이 피곤한 건 알지만 우리 얘기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을까? 내가 짜증스럽게 그녀의 눈을 피하며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언론과 라디오에서 한 모든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분명히 그녀의 우선순위는 단테였다. 나는 일어섰다. 오늘 밤은 계획이 없으니 기다릴 수 있어. 좋아. 그날 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내 휴대폰은 메시지로 계속 울렸고 분명히 수진과 단테 사이의 것이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망친 것을 알고 더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고 수진이 아침 식사를 하러 나를 불렀다. 나는 나중에 10시쯤 먹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그녀가 쇼핑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생겨서 기쁘게 동의했다. 그녀가 그날 오후에 몇 개의 가방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낮잠을 자는 척했을 때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휴대폰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알렸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수진과 단테로부터 분리된 순간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수진에게 메모를 남겼다. 나는 네가 피곤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려갈게. 저녁 전에 돌아올 거야. 좋은 하루 보내. 우리는 동물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나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 전화를 껐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잠들었고 수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었어? 왜 전화가 꺼져 있었어? 그녀가 다그쳤다. 우리는 어딘가에 있었어. 나는 동물원에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찡그린 얼굴은 더 깊어졌지만 그녀는 그 주제를 그냥 넘어갔다. 나는 그녀에게 그날 밤 대릭과 저녁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화를 내며 상기시켰다. 나는 단지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냈고 그녀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로마노는 과거의 인물, 지역 스타가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린 일요일 센티넬을 카운터에 남겨두었다. 수지는 신문을 흘끗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불공평해, 민준 씨.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단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어. 수진, 이 부엌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나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떠났고 대릭과 만날 계획이 있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수진과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그날 밤 감시 영상에서 알게 된 것을 무심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수진의 메시지를 훑어보고 로마노가 트레이드된 것을 알게 된 후 분노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굴욕을 당하는 동안 기혼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생각하니 집에 돌아왔을 때 약간 웃음이 나왔다. 수진의 방은 어두웠고 희미한 빛만 있었다.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간 후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얇은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았고 슬퍼 보였다.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까, 민준 씨? 그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수진.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만약 네가 모노와 함께 머무는 대신 나와 함께 집에 왔다면 아마도.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간청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민준 씨. 제발 우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해줘. 나는 손을 뗐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내일 재판이 있어. 그리고 잠이 필요해. 내가 그녀가 참석할 것인지 물었을 때 수지는 즉시 그렇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결심을 했다. 나는 단지 잘 자. 수진이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전 6시 심리를 위해 일찍 일어났다. 나는 집을 나섰고 주유소에 들러 로마노의 몰락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실린 신문을 흘끗 보았다. 나는 법원 근처의 그의 사무실에서 대릭을 만났고 그는 그날의 절차에 대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의 말이 우리 둘 다 법원으로 들어갈 때 진정시켜 주기를 바라며 들었다. 로비에서 보안관들은 TSA 보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검사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이 모두 여기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법정 안에서보다 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보안 검사를 통과한 후 우리는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쪽에는 창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어두운 목재 패널벽이 있는 긴 복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여러 법정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대릭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인사했다. 바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내 문을 두드리는 걸 봤어. 나는 속으로 웃었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모든 것을 망쳤구나. 대릭은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양해를 구했고 나는 수진에게 내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사무실에 있다고 대답했고 심리가 시작될 때 알려달라고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교통 위반 기록 3661을 찾아보았다. 나는 단테의 차를 손상시켜 법을 어겼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 경범죄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징역형은 벌금보다 나를 더 걱정시켰고 내 불안감은 커졌다. 바로 그때 대릭이 돌아왔다. 하지만 보조 지방검사인 로베르타 말리노프는 이미 떠났다. 그는 단지 좋은 대화였어. 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짧은 연구에서 찾은 것을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일축했다. 민준 씨, 당신은 똑똑하지만 이건 내가 처리하게 놔둬. 그는 나를 비어있는 법정으로 안내했는데 그것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생겼다. 나는 피고인석 뒤 첫 번째 줄에 앉았고 대릭은 자리를 고르기 위해 그의 자료를 펼쳤다. 서서히 방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9시에 집행관은 모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야 한다고 알렸다. 판사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일어섰다. 그런 다음 둘 다 앉았고 대릭은 예상대로 내 사건이 심리 목록의 맨 아래로 밀려날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음 2시간은 다른 사건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느리게 흘러갔고 각 사건은 이전 사건보다 더 심각해 보였다. 판사의 인내심이 다할 무렵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11시 20분까지 법정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바비는 보조원과 함께 돌아왔다.
나는 기자인 자넷 노튼이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수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내 사건을 불렀고 서기는 혐의를 큰 소리로 읽었다. 나는 단테 로마노의 차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두 변호사에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사건이 오늘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지 물었다. 둘 다 동의했고 판사는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나는 혼자 앉아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몇 분 후 아마도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앉았다. 내가 모든 희망을 잃기 직전에 로마노가 수진을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오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죄책감 어린 표정은 반대를 말해 주었다. 수진이 물러섰다. 그녀는 내 옆 의자에 앉아 속삭였다. 벌써 시작됐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약 15분 후 대릭과 검사가 돌아왔고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대릭은 판사가 내가 유죄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 내가 그의 옆에 서도록 신호를 보냈다. 대릭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확인했고 판사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대신한 대릭의 노력을 인정했지만 배상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는 대릭이 제시한 수리 견적서를 보고 싶어 했다. 판사는 설명했다. 차량 손상은 미미했고 견적은 8만 8천 원에서 34만 8천 원 사이였다. 그는 대릭이 내가 50만 원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로마노가 거절했다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그게 사실인가요, 루이스 씨? 판사가 물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가 대답했다. 로마노는 즉시 일어나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는 나한테 아무것도 제안한 적 없어. 판사는 수진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루이스 부인? 남편이 로마노 씨에게 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제안했나요? 수진은 할 말을 잃었고 분명히 사건에 휘말린 것에 놀랐다. 그녀는 로마노를 힐끗 보았고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신호를 보냈다. 나는 대답했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판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는 단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다시 다그치며 위증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확실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는 그 시간 내내 거기에 있었고 만약 그가 그랬다면 나는 보았을 겁니다. 로마노가 여전히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다음 판사는 검사에게 증인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마리아 존슨 경관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존슨 경관은 내가 50만 원짜리 수표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로마노의 차 앞 유리 와이퍼 아래에 남겨두었고 그녀는 수표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로마노가 수진 앞에서 그것을 찢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런 다음 판사는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선고를 1년 연기하고 감독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만약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혐의는 기각될 것이었다. 로마노는 화가 나서 일어나 소리쳤지만 판사는 내가 제안한 배상이 공정 이상이었다고 분명히 하며 그를 조용히 시켰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로마노와 수진에게 말했다. 법원은 그들을 법정을 속이려 한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 모독죄로 각각 3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정이 비워졌을 때 한 남자가 로마노와 수진에게 다가가 법률 서류를 건넸다. 로마노의 경력은 끝났고 그는 곧 끝났고 수진은 우리가 이혼한 후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이혼 절차는 몇 달 안에 마무리되었다. 나는 양육권을 얻었고 삶은 서서히 계속되었다. 나는 이혼 후 엘렌과 다시 연락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지해졌다. 나는 호숫가의 조용한 순간에 그녀에게 청혼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는 몇 달 후에 결혼했고 서서히 엘렌은 내 가족의 사랑받는 일부가 되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 순간은 내 아이들, 엠마와 토미가 놀이공원에서의 완벽한 하루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하며 처음으로 엘렌을 엄마라고 불렀을 때였다.
그날 밤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함께 되돌아볼 때 엘렌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이를 더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